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관련해 회담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한 조율 작업을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회동 날짜는 오는 24일이나 25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오찬에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6.95%로 OECD 국가 평균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인플레 고착화 수준은 주요 10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영수회담과 여야 지도부 개표 문제 등 정치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고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4월 20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었던 국민의힘 전 비대위 측을 대통령실 오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불참 의사 밝혔어요. 이유가 뭐죠? 네, 일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밝힌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좀 불참 의사를 밝히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는 다시 이 건강이 좋아지면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 일각의 좀 확대 해석 가능성을 경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좋아지면 전 비대위원들을 포함해서 다시 좀 만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오찬에 초청한 건 지난 19일로 전해집니다. 이날 이 윤 대통령은 특히 당일 오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을 했었죠. 이것보다 앞서서 오전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초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확대 해석 경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오찬 불발을 두고 가장 유력한 게 총선 과정에서 누적돼 왔던 이런 불편한 기류들이 이번에 좀 반영된 것 아니냐. 해석이 좀 사실 나오는데요. 앞서서 이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수입품 이 수수 의혹에 관한 대응 문제, 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이 대응 문제까지 놓고 사실상 여러 문제에서 좀 견해차를 보인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좀 누적돼 왔던 불편한 기류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좀 표출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다, 용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도 역시나 좀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라고 주장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에 자기가 좀 반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동시에 향후 정치 행보, 또 향후 정치 재개 가능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암시를 한 것 아니냐,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이 글을 쓰니까 당 내에서는 누가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한 전 위원장을 좀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동대문에 출마했던 김영우 전 의원, 삼선 의원이었죠.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을 위해서 양측이 실무 준비에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회동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네, 일단은 아직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표 좀 재편 일정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회동은 오는 24일이나 오는 25일 정도가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실을 중심으로 좀 회동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실무를 맡을 태스크포스도 이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쯤에 이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과 민주당의 이 천준호 이 비서실장이 만나서 구체적인 회동 일정이나 방식 또 의제까지도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제일 텐데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이 지급건이 좀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총 13조 원의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지금 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동시에 또 이번 회동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까지도 의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자리가 사실 좀 어렵게 성사화된 것만큼 의제 조율 과정에서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좀 제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좀 거론이 된다고 하면 비공개로 거론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최우선적으로 민생 문제가 거론될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다음 중동 소식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재개됐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재보복 공격이 주말을 지나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죠. 네, 결국 이스라엘이 우려했던 대로 지난 19일에 먼저 재보복을 했었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주말 사이에 과연 또 이란이 또 공격을 재차하느냐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맞대응성 이 보복 주고받기는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이스파한 군사기지의 이 방공 시스템 일부가 훼손이 됐습니다. 실제는 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확전 상황은 좀 가능성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며칠 내로 하마스를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의 개시를 말하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은 참모총장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다음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서 지금 라파 지상작전을 계속 지금 이스라엘에 만류를 해왔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부대를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의정 갈등 소식입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와 함께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일부 복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일부 좀 말씀하신 대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전임의들이 이 재계약을 거부하던 지난 2월 말에 계약률은 한 33.6%, 약 34%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결과를 좀 보면 55.6%까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임의들의 복귀가 지금의 이 의료 공백, 이 사실상의 의료 공백을 좀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당장 이 오는 25일부터 이 앞서서 사직서를 냈었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좀 떠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이탈 가능성 때문에 또 한 번 지금 좀 의정 갈등이 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의 의대에선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네, 정부가 이 오늘 오전에 이 중대본 회의를 열어서 이르면 내일쯤 이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개혁 특위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의대 학장들이 정부에 내년도 이 정원 동결을 공식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하자는 건데요. 의대 학장들은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집단 행동 강요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앞서서 의대 증원에 관해서 좀 조정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좀 원점에서 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과일값, 채소값 정말 많이 올랐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죠.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사실 마트에 갔다 왔는데 또 언제나 그렇듯이 좀 몇 개 안 담았는데 또 10만 원, 20만 원을 또 훌쩍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2월의 설 전후보다는 저는 체감을 했을 때 좀 훨씬 좀 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통계를 좀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가 이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을 6.95%로 집계를 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35개 회원국 중에서 무려 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일값 또 채소값이 좀 확 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세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동시에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네, 이 이코노미스트지 분석인데요. 이 농산물과 이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수준은 G7 등 주요 10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대로 결국에는 뭐 물가 상승세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분석과 계를 좀 같이 하는 게 우리 정부도 좀 하반기에는 물가가 2%대로 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아직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반기까지는 동향을 좀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선두타자 홈런을 포함해서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고요. 네, 이 초반에 이정우 선수가 지금 좀 활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선두차자 이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 2호 홈런이자 홈에서 터뜨린 첫 번째 홈런이었는데요. 이 홈런으로 이정우 선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이 최장인 11경기 연속 안타 기록까지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정우 선수는 8회에 2루타로 이 쐐기 타점까지도 올렸는데요. 이정우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 팀 샌프란시스코는 7대3으로 이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우의 홈런이 이번 승리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좀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도 역시 맹활약하고 있죠. 네, 이 김하성 선수도 말씀하신 대로 이 맹활약을 하면서 이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8회 네 번째 타석에서 1타점 이 적시타를 냈는데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인 이 샌디에고는 토론토에 패해서 3연패에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경상권 동해안 또 오후까지는 호남권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흐리기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내리게 되면 빗방울 정도로 약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지역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원 산지 쪽에는 동해상의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기류가 수렴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짙은 안개에 끼는 곳이 있겠고 또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쪽으로는 낮 기온이 상당히 낮겠습니다. 강릉 18도 등 대부분의 동해안 15도 안팎이 되겠고요. 서울 25도, 대전 23도, 전주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기온이 오늘은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말에 17도대에서 일요일에는 21도대, 오늘은 25도로 조금 더워집니다. 내일도 거의 오늘 수준으로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3도가 되겠는데요.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경상권 해안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도 내일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통도사 하이패스 부근에서는 현재 승용차 관련 사고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원에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역시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입니다. 잠원에서 서초, 서울요금소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싱글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산에서 남사 부근 안성분기점에서도 이어서 막히고
막히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 5차로는 사고 있어서 처리 중입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안산분기점에서 팔탄분기점, 더 가서 팔탄분기점에서는 사고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분기점과 팔탄분기점은 20km 가까이 정체 늘어나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최근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무역과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고환율과 고유가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불안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오름세여서 무역 수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동향 분석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상식입니다. 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 등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동 사태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고 또 13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을 했는데요. 사전 통보 이야기가 있어서 확전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도 이란 본토를 공격하기보다는 이란 밖에 있는 인물이나 기지, 기관 등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예상외로 19일 날 바로 그냥 이란 본토에 직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볼 때는 공격의 강도와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확전은 일단 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자제를 촉구하면서 외교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유가도 공격 전과 공격 후를 보면 비슷한 상황을 유지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0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면 아마 시장에서도 확장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피해 당사자인 이란이 재반격 그런 선택지를 제외했고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재선을 위해서 중동 지역 안정에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번 사태는 아마 이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환율 문제 짚고 가겠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과거엔 원달러 환율 높으면 수출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했었잖아요. 지금도 이게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이 달러 표시 단가를 인하하는데 수출 물량은 바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J커브 효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달러 가치가 모든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요. 수입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돼서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정적 영향이 해소되면서 수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협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수출 단가는 0.2% 떨어지고요. 네. 수출 물량은 0.7% 정도 상승해서 두 개를 합치면 수출 금액이 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제 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수출 증대 효과는 과거보다는 많이 좀 약화되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수출 품목의 국제 시세가 시장에서 보통 결정되어 있는데요.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은 보통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화 기준 이익을 많이 늘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원화가 유독 절하 속도가 이제 빠른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번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2년 저희 러우 전쟁 직후에도 저희 나라가 좀 통화 절하폭이 좀 컸는데 이건 아무래도 저희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그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이 인플레 지속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떨어졌고요.
이란 이스라엘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저렴폭이 더 큰 것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이 늘어나서 달러 수요가 좀 많아졌습니다. 매년 2월 말에 주총을 하게 되면 4월에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아서 해외로 송금하는데요. 이게 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보면 투자 배당금 송금액이 다른 달하고 달리 너무 많았는데요. 70억 네네.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당금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외 요인인데요. 이제 원화가 중국 위안화의 어떤 프락시라고 그러는데 대리 통화 역할을 하면서 원화 약세를 좀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교역 관계도 높고 그래서 공급망도 연결되어 있어서 원화와 위안화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자산에 투자할 때 중국 환율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상대적으로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운 한국 원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위안화 약세 전망이 확대되니까 이 원화 약세에 해지하는 물량도 늘어나면서 한국 원화 약세를 좀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그 사례가 2019년에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될 때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한국 원화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안화보다 더 약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엔 원달러 환율 한때 1,4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효과적인 환율 방어 대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나타날 경우에는 아마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에 달러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고요. 지난 2022년처럼 그 한국은행이 국민연금하고 외환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을 구입할 때 다 달러가 필요한데요.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지 않고 한국은행과 직접 원화와 달러를 교환한 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제 해지를 위해서 선물안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시장에 달러 공급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수출입은행도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조선사가 수출 대금을 받을 때마다 요거를 선물안으로 미리 해지하도록 매도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장에 달러 공급 그런 어떤 사인을 주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국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담보로 해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뭐 더 악화된다면은 또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하고 달러 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환율 안정 방안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 안정 방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환율 개입 과연 필요할까 부정적 견해도 있더라고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보통 정책 당국이 이제 구두 개입을 먼저 한 다음에 구두 개입 효과가 떨어지면 네. 스무드 오퍼레이팅이라 그래서 미세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네네. 아마 쏠림 현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 변화 속도만 좀 늦추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시장에 직접 대량으로 개입하는 것은 보통 최후 수단이긴 한데 이러한 정책은 저희가 미국이 매년 환율 조작국을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네네. 한국이 포함될 위험도 있고요. 과거에 또 이런 정책이 오히려 투기 세력에 빌미를 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국제 정세가 좀 유동적이긴 한데 최악의 상황으로 시달릴 가능성이 좀 낮고요. 네네. 현재 무역 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나 경제 펀더멘탈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인 안정 수단도 갖고 있어서 인위적인 환율 개입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도 자극해서 회복세 타던 우리 경제에 타격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 이걸 뭐 변곡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수준 넘어서면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뭐가 될까요? 네, 뭐
여러 번 뭐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수입품의 원화 가격 표시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환율이 한 10% 정도 상승하면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가 2.4% 정도 상승하는데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한 3.7%, 서비스업은 1.3% 정도 이렇게 상승합니다. 제조업이 더 큰 악영향이 더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수입 원부자재 사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제조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등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 시설을 구축하거나 R&D 투자를 할 때 비용이 늘어나면서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유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으로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국제 유가 $100 넘을 수도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번에 좀 그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봤는데 예상보다는 유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네. 4월 1일에는 뭐 $88 정도였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13일에는 한 $90 정도 됐다가 다시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뭐 87, 88 정도로 돼서 아마 시장에서도 아마 상황 종결 가능성을 좀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확전으로 좀 치닫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봉쇄할 경우에는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블룸버그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 이제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유가가 최대 15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 점도 아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80 후반의 유가는 아직은 우리 경제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네네.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당시에는 유가가 $128까지 상승한 바 있고요. 네. 22년 전체로는 평균 한 $96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23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달러가 $82 정도 해서 현재 지금 유가가 87, 88 정도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은 지금 정도 가격이면 국내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석유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재 등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 늘어나면 당연히 무역 수지에 악영향 끼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저희가 이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400억 달러를 넘어서요. 전체 수입이 한 22% 정도 차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22년하고 23년에 실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가 적자를 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예. 그리고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최근 반짝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있습니다. 우선 석탄을 보면 22년 러우 전쟁 당시 최고가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고요. 네네. 천연가스는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유가만 좀 오르긴 했지만 환율이 좀 안정적인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환율이 상승했을 때 국내 영향은 있는데 달러 기준만 따져본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요가 좀 위축되기 때문에요. 달러 가격으로 수입액을 추산해보면 좀 수입액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으로 달러 기준 수입액이 증가하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약간은 상쇄되기 때문에요. 네네. 아마 무역 수지 영향은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역 수지 올해 상황도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와 지난해. 네,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IT 수요가 안 좋아서 좀 적자를 좀 봤었는데요. 예. 올해는 반도체 등 세계 IT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무역 수지는 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1분기에는 228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따지면 개선 정도가 319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무역 수지 흑자는 물론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수출이 증가하면서 좀 발생하는 어떤 수출 주도형 무역 흑자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수출이 벌써 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는 청신호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21년 만에 처음 앞질렀습니다. 뭐 살짝 앞질렀어요. 310억 달러, 309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산업 정책 뭐 예컨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에 따른 투자 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네. 해석을 했어요. 다만 향후 미국의 무역 제재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했는데요. 네. 이게 20년 정도 더 전인 2003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미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투자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요, 저희가 미국에 네. 국내 장비와 자재도 보내야 되고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배터리 소재나 원료도 공급해야 돼서 자연스럽게 대미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 또 미국 내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주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어떤 친환경 정책, 주로 IRA가 대표적인데요. 네네. 이런 정책이 약간 무력화되면서 이미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 기준으로 따져보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일본 다음인데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국에 대한 반감이 좀 큰 사람인데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한국의 그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압박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농산물이나 자동차 수입을 더 늘리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나 디지털 분야에서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지 이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과거 트럼프 정부가 2017년, 18년 FTA 재협상 추진하고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 무역 제재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수출을 포함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어떤 관세맨이라고 칭하는데요. 네네. 아마 좀 트럼프가 집권하면 보호무역주의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소개되었지만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의 어떤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뭐 중국에는 60%까지 부과하겠다 그런 공약을 좀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관세가 현실화가 되면 저희 나라는 미국 시장에서 볼 때 미국산이나 또 무관세로 상품을 수입하는 멕시코, 캐나다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돼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중국에 비해서는 관세가 낮기 때문에 중국 시장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그나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기업 보고 미국 내 투자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뭐 현지 생산이나 물류 판매 때문에 국내 기업의 어떤 공급망 변화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그 공약한 어떤 10% 관세 부과는 일종의 세금인데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을 높여서요. 매년 3천억 달러의 세금을 걷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한테도 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했던 미국의 여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경제나 세계 무역의 역동성을 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데요. 네네. 최근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중국이 저가로 제조품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많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만약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 상품이 이제 여타 시장으로 많이 저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요. 네네. 한국도 해외 시장에서 단가 하락이나 출혈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입다연구소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2위예요. 1위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인데 2위 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딘가에서는 옷이 쓰레기 산이 되어서 일상에서의 문제가 되고 질병을 유발하고 있어요. 아, 옷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진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고 그 심각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모 기업의 행사 후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구내식당에서 자기 옷을 입고 걸어가는 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 옷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쁜 옷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뿌듯하다 이런 말을 전달받았던 게 굉장히 저도 기뻤었고, 사실 뭐 소매가 트어지거나 아니면 기장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수선을 해서 더 오래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배우고 또 직접 수선을 해서 더 애착이 가는 옷이 됐다. 집에서 이제 버려지는 옷 없이 다 수선해서 입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옷 한 벌을 몇 번 입으실까요? 전 세계 평균적으로 옷 한 벌은 7번 입고 버려져요. 가진 옷을 오래 입는 것, 바꿔 입는 것, 수선해서 입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실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은 조금 덥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호남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곳곳으로도 약간의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날씨 지속되는데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은 5mm 내외, 영동과 남부지방 5에서 40mm가량 되겠습니다. 오늘 동서의 기온 양상이 조금 갈리겠습니다. 서울은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 4도 정도 기온 상승으로 조금 덥겠습니다. 대전 23도, 전주 21도, 강릉은 동해안 쪽은 18도로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3도로 20도 넘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뚝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내일부터는 경남권 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경상권 해안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서 중진, 당선인, 낙선인 등을 잇따라 만나서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 오신환 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출마한 서울 광진을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지역입니다. 초박빙 승부 끝에 3.87%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좀 늦었지만 심심한 위로 전해드리면서 자, 패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 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죠. 예, 선거에서 지고 나서 뭐 남 탓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예, 정권 심판 여론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거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구도를 제가 극복하지 못한 결국엔 제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낙선한 많은 후보들이 그 정권 심판의 거대한 파고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네네.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일부 우는 분도 계셨고 쓴소리가 많이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당선인 모임과는 사뭇 달랐다고 하던데 실제 이제 참석하셨을 텐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뭐 각기 지역에서 느꼈던 민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을 냈는데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해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네.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 아닙니까? 예. 여기서 지난 16년부터 이번까지 세 차례 총선을 연달아 참패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40, 50대 연령층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제 그 세대에게 국민의힘이 완전히 외면당했던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승패 분석이 아니라 네. 철학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반성과 대안이 없이는 또다시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게 되면 4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할 것이다. 이런 지적들 속에서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뭐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 분석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3연패 당한 거의 의미가 뭐 언제라도 또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고 3연패 당했다는 거는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정치적 비주류로 전락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회의에서 영남 네. 지도부와 수도권 후보들이 느끼는 민심의 온도차라든지 뭐 대통령 책임론이라든지 수직적 당정 관계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까?
뭐 개별적인 위원장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냈고요. 네. 근본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직시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생생한 목소리들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예. 자, 아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엔 당 위기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한두 가지만 찝는다면. 저는 좌표 설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좌표 설정. 예, 국민의힘이 지금 대한민국에 왜 필요한지, 또 국민의힘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또 국민의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지, 이 정치인 각자가 당 전체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게 저는 우선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세계 곳곳이 전쟁이 터지면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가릴 것 없이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보수 정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성찰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적당히 간판을 바꿔서 버티다가 또 야당의 실수만을 바라는 그런 쉬운 대응은 저는 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네. 지금 그런 어떤 준비와 변화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모델링도 안 되고 완전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자, 총선 패배 요인 두고 당선인과 낙선인, 수도권과 영남권 갈등 양상 기류도 일부 미묘하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당내 일부 영남당 탓이란 비판에 대해 권영진 대구 달서병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 달라 애걸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영남 탓한다. 이렇게 반발도 했거든요. 네네. 이 같은 약간 온도차, 왜 이렇게 온도차가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도권 민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영남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오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개개인의 지역구가 어디든 간에 또 당 전체가 세 차례 연속으로 수도권 참패를 했잖아요. 네네. 또 40, 50대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성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바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안을 내는 책임 정치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에 한 전 위원장이 그제 사퇴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시간을 갖고 공부하겠다 했습니다. 이 홍 시장의 주장과 한 전 위원장 반박 어떻게 보셨어요? 부분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총선 참패가 오롯이 한동훈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거 결과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선거 진두지휘를 했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모든 선거의 패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또 그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일단 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영우 전 의원 동대문에 출마했었죠. 지금 와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돌 던지는 건 정말 이건 아니다. 지난해 연판장으로 엉망이던 전당대회, 비정상적인 강서구청장 공천과 선거 참패, 의대 정원 논란과 이종섭 사건, 총선 전에 본격적으로 총선전을 펼치고 있는데 불거져 나오고 이런 것들은 가히 놀라웠다. 그래도 한 전 위원장의 지원 유세로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고요. 예, 현장에서 지난 당 지도부로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강서 보궐 이후에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 네네. 과정에서 사실은 요구에 의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차출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하다가 사퇴하고 당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까맣게 잊고 그냥 온전히 이게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세 차례 연속적으로 우리 당이 왜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근본적인 성찰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뭐 약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시간 갖고 공부하겠다는 말도 최근에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 재등판론 특히 몇 달 남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이제 뭐 당사자인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결국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계속 할지 아니면 차기 대선이나 당대표에 도전을 할지 이것은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개인적 선택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네네. 그분을 살리고 죽이는 결정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초청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뭐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이제 회동 있기 전에 그래도 여당 비대위원들 한번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만남이 미뤄진 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하튼 한 위원장이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요청을 뭐 거부한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여기저기서 좀 미묘한 기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일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저는 굉장히 뭐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굉장히 심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 지금 굉장히 본인이 심신이 굉장히 지쳐있고 힘든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중하게 구하고 저는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이번 주 영수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지금 170석 가까운 제일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대통령께서는 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판단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의제로는 최상병 특별법 등과 함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죠. 지급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유튜브에서 이거 이제 저기 대통령 만나면 뭐 얘기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야당의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따라가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나는데 또 야당에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은 거를 또 이렇게 거부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개별적인 의제들을 논하기 이전에요. 우선 양쪽 모두 그 태도와 입장 정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 그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두 지도자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상호 간에 존중하는 그 모양새를 우선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극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이 모멘텀을 만드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저는 개별적인 의제들도 상호 간에 어렵지 않게 조율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국정을 대하는 양쪽의 스탠스에 대해서 확실히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따라올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서로 간의 신뢰들이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양쪽 모두의 태도나 입장 정리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그런 어떤 개별 의제들을 논하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 시기에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도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뭐 일각에서는 국무총리를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워낙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국정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안 과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네네.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곧 이루어질 영수회담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께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동안에 야당도 무조건적으로 그 집권당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 목리부리고 발목 잡았던 것들을 좀 이제는 해소하고 또 대통령도 국정 파트너로서의 야당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풀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만남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군소 정당 대표들도 만날 경우에 뭐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거기에 혹시 뭐 이재명 대표 각 정당 대표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대표들을 함께 만나는 게 좋은 게 어떤 게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각각 따로 만나는 것도 뭐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네. 원내 일당인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양자 회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조국 대표 제안은 사실상 본인의 존재감 확인을 위한 포석이 좀 깔려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과거 비교섭 단체들 대표들 만나는 그런 전례들을 참조해서 좀 적절하게 저는 예우하면은 그것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 북축이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려는 모습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이런 뭐 용어까지 썼어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이나 그런 내용들은 거의 지금 허구에 가깝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다른 어떤 정치 공작 같은 그런 수법으로 여야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 민심이다. 그래서 민심이 원하면 더 이상의 무슨 거부권 행사로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특검 논의가 있지만 그 특검법 통과를 원하는 것이 국민들이 확실한 그런 여론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네. 그 법안의 합리성이나 또 특검의 객관성 확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국회에서 초기 원구성할 때 민주당이 그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국민적인 저항이나 또 일방 독주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의 어떤 모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또다시 이제 민주당 혼자 단독으로 모든 것을 다 국회도 그렇고 네.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좋게 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걸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아직 협상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논의나 측면 주장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갑니다.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어떤 방향으로 정의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적당히 상황 관리하면서 시간 보낼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집권당이 총선에서 철저히 외면받았고 야권 의석이 200석에 육박하는 여소야대 국회를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이 분노한 민심을 누그러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 초점을 맞춰서 비대위를 구성해야만 그리고 나서 다음 전당대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전 의원님께 비대위 제안 뭐 약간 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오면은 이거 기꺼이 좀 이런 역할을 해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뭐 생각해보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당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어떤 절박한 또 국민들의 민심들, 제가 선거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뭐 적절하게 당에다가 좀 전달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 룰 변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당원 100% 투표대 민심 반영. 뭐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룰 변경한다면 혹시 뭐 당심대 민심 100% 당원 룰로 선거를 치른 것이 지난번 당 지도부 아닙니까? 네네. 지난 당 지도부의 실패로서 저는 당원 100% 투표 룰이 무모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당심과 민심을 함께 반영했던 이전 룰로 저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뭔가 반성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또 우리 당에 기회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 룰, 이전 룰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과대하게 당대표의 스피커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방식도 통합선출 방식으로 좀 전환해서 당내 언로가 트이고 또 지도부의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낙선인들과 오찬 곧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 전 의원 참석하시면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말씀 뭐 있습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낙선된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지금 출마했던 국민의힘의 후보자들 낙선된 그 원외 조직위원장들과 오찬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지금 인터뷰 통해서 네네. 내용들을 가감없이 저는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민심을 받드는 그런 대통령,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스탠스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통카드 관련해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 1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K패스가 시행됩니다. K패스 어떤 건가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네. 중앙정부가 하는 거니까 전국 단위로 적용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월 15회 이상 타면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부가 하다 보니까 전국 범위,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용이 되고요. 이 비율이 중요할 텐데 일반인은 20%, 청년들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을 해줍니다. 15회부터 60회까지 적용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액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청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중교통 탈 때 1,500원 내고 그러면 이제 30%인 450원씩 적립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15회에서 60회까지 이제 그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60회까지 다 탔다 그러면은 쓰게 되는 돈은 총 9만 원이 되겠죠. 1,500원씩이니까요. 근데 적립금은 그러면 27,000원이 되고 이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인이 9만 원 썼다 그러면 18,000원 받고요. 또 저소득층은 48,000원까지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부담을 좀 정부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중교통 탈 때 적용이 되느냐?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신분당선 광역버스
그리고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있잖아요. 모두 네네. 적용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무한대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회까지만 매겨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 청년 측은 몇 살까지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K패스 이제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이게 5월 달부터 시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미리 카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신규 회원 가입 절차가 오는 24일부터 적용이 돼요.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10개 카드사, 뭐 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이런 10개 카드사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 통해서 발급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미리 받아야지 5월 1일부터 바로 K패스가 시행이 될 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그런데 국토부가 하는 K패스 말고도 지자체에서 하는 다른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들도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인데요. 네. 이 K패스하고 비교해 보면 뭐 양식이 좀 다르죠. 방식 자체가 좀 다른데 일단 K패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백,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는 방식에 좀 초점이 있는 거고요. 기후동행 카드는 무제한 정기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기후동행 카드는 놀이동산 가셨을 때 자유이용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개가 있거든요. 월 6만 5천 원짜리, 월 6만 2천 원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3천 원 차이잖아요. 이건 네. 뭐의 차이냐면 따릉이를 타느냐 안 타느냐. 그러니까 따릉이까지 이용하면 3천 원 더 내시면 되고 아니면 6만 5천 원이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 가장 큰 건 또 뭐가 있냐면은 지역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K패스는 중앙정부가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이름 그대로 서울시가 앞에 붙어 있거든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시내 전철 그리고 버스, 따릉이 이런 거 탈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넘나드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신분당선, 광역버스 이런 것들은 제외가 돼요. 이미 1월 27일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초반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기후동행 카드 사려고 지하철역에 줄 서 있는 그런 광경도 목격이 됐고 뭐 다 떨어져서 못 샀어요 이런 반응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기간 동안에 호응도 꽤 괜찮았는데 서울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팀원회에 의뢰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용자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팁을 좀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 서울 안에서만 생활한다 내가 이러면은 기후동행 카드가 좀 대체로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출퇴근을 꾸준히 하시는 경우에는 6만 원보다 돈이 더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네.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정액권을 사가지고 6만 원대에서 해결하는 게 좋고 반대로 6만 원보다 교통비를 좀 적게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기후동행 카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K패스를 쓰는 게 좋은데 다만 내가 이 대중교통을 15회도 안 탄다. 이러면 적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K패스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슷한 방식으로 환급해 주는 게 또 다른 이 광역단체에도 있어요. 덕영기 패스, 인천 아이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르냐면 전국에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급은 지역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인천에 사는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뭐 이렇게 돌려주는 게 인천 아이패스고 또 뭐 경기 패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역에서 적용을 해주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 인천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자택 사는 곳과 일하는 곳, 직장이 이제 겹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지자체가 어떤 카드에 동참하는지 의사 밝혀야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신경전도 벌어졌다고요. 맞아요. 일단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도권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후동행 카드로 들어와 같이 합시다 이런 입장인데 이 참여 의사를 밝힌 곳들이 김포, 금포, 과천, 고양, 하남 이런 곳들이에요. 근데 이 지자체들을 보면은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고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네. 이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동행 카드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경기지사는 김동연 지사,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여기는 덕영기 패스를 밀고 있습니다. 경기 거를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경기도가 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반대로 경기도 쪽의 입장은 그 도민 중에 한 6% 정도밖에 기후동행 카드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경기 패스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들도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이 오히려 더 많고 네, 예. 또 재원도 사실은 수도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지자체들 보면은 이 K패스에 참여하지 않는 작은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국에 한 40곳 정도 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곳들이 어떤 곳이냐면 인구수 다 10만 명 이하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고 그만큼 이제 세금도 좀 적게 고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특히 또 고령층이 많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소외계층에 잘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들도 좀 얘기가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이용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돈으로 한 달에 7만 1,000원 정도면 전국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연간 티켓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1,095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년에 159만 원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거의 다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또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가 또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또 정치 현안이 또 그러니까요. 예, 튀어나와요. 네. 참 역동적입니다. 자,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이제 영수회담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곧 아마도 이번 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영수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만나자고 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전향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뭐 비서실장들끼리 다음 주에 언제 보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서는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비서실장들끼리 전화를 하고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 와의 통화 시간은 3시 반으로 정해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하면서 앞으로 자주 보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첫 번째 영수회담이니까 워낙 크게 관심을 받게 되겠는데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국민들께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실 정도로 이게 뉴스가 아닌 게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자주 보고 서로 간에 협치 잘 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먼저 만나자고 한 배경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총선 참패로 인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은 국정 운영 방향은 보면은 옳았는데 뭐 예를 들면 국민들 마음에 닿지 않았다라든지 뭐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민심을 닿으려고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런 방향이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뭐 비공개에서는 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러면은 왜 직접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고 비공개로 했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16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일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은 뭐 조중동,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총선 참패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18일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 처리만이 윤 정권 살 길이다. 그래서 검찰 소환 조사를 해라. 그리고 뭐 유죄 예단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국민들의 동정 여론이 이를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SNS 활동 재개 소식이 있던데, 지금 보수 지지자들 누군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이 공정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일 오전에서만 해도 아침 조조 참배, 사실 4.19 기념식에 대통령이 당연히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 듣는 조조 참배라고 해서 다른 야당 대표라든지 뭐 다른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꺼리는 입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침 8시에 이른 조조 참배를 하고, 그게 이제 사진에까지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진행이 안 된다, 국정 운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제언 때문에 아무래도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더 저는 좀 믿어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사실 MBS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도 역대 최저고요. 부정평가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피했던 그런 영수회담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제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의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최상병 특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런 약간 논쟁적인 것보다는 민생 얘기가 최우선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통해서 자신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윤 대통령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란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이 25만 원 전국민 지급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여당이 맥없이 뒤따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처럼의 이 영수회담인데,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 건데, 이걸 거부하기가 쉬울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부터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인당 25만 원, 한 가정 4인 가정이면은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기존에 지급했었던 코로나 당시에 이제 지원금, 여기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코로나 지원금을 받고서는 정말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었는지, 그런 지표들이 확인이 되었다면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급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정확치가 않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과연 정말 뭐 시기를 정해서 뭐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을 하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는 할 것이다라고 지금 명확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영수회담에서 이 이야기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하지만 검토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 국민에 대한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액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방점보다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민생인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별 지급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 방식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뭐 서로 간에
정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날 영수회담에서 몇 시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서는 누구에게 얼마 주겠습니다라고 바로 발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올리겠다는 의지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이 중요한 두 분이 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세세한 논의를 한다기보다 의제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떤 결론을 사실 상정하고 가기가 쉽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고 자 의제 올립니다. 그러고 둘이서 이제 논의하고 오늘은 안 되겠네. 그리고 다음에 또 논의합시다. 이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일단 의제에 올리는 것 자체도 뭐 중요한데 일단은 이런 만남이 영수회담이라는 만남이 굉장히 어려운 만남이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도 국민을 위한 만남이라는 게 저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사실 두 분이 만나서 뭐 사진을 찍고 형식적으로 뭐 식사를 했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그런 만남에 대해서 의미를 두겠습니까? 사실 민심을 반영하고 민생과 국정 과제를 진짜 논의한다면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국민들도 봤을 때 영수회담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고 좀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둘이 만났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보수 지지층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은 피의자라면서 만나지 않았던 만남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진만 찍고 아무 성과도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지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만나서 밥만 먹고 그냥 사진만 찍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민생 현안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 없는 영수회담은 그냥 허울뿐이고 오히려 더 민심에는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는 최소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수회담의 그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흐름상으로 보면 사진만 찍는 영수회담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분명히.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게 적절하냐. 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걸려 있는 게 이제 인선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자, 그러면 특히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뭐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그렇다면 야당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이 영수회담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야당 쪽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의견을 들으려고 인선이 지금까지 늦어졌다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정말로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의견은 저는 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바로 총리로 기용할 것인가 지명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추천을 한 사람이 또 여당이나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받기 어려운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대로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비공식적으로 몇 명 정도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전 또 있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국무총리 인선에 있어서 김한길 현재 이제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특히 박영선 전 장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한 반대 효과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중진 의원 발로 한 언론사의 주호영 의원 정도면은 민주당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본인 뭐 거국 내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인사가 이 여당의
정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누구와 대화가 잘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심평 합니다. 변호사가 저기 누굽니까 김부겸 전 네. 총리 얘기도 해가지고 좀 네. 어색해졌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우선 이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지명설이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 이게 17일 새벽에 네. 전격적으로 좀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근데 다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맞느냐 틀리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거기다 박영선 전 장관은 곧 귀국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연이은 사건에 이어서 비선 라인이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대통령 공식 인사 정무 홍보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 개인적 가까운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제2의 최순실 이런 이야기까지 보도 헤드라인으로 나올 정도로 이런 것이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이 활동을 재개했다라면서 뭐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고 뭐 천하람 당선자도 뭐 김건희 여사 라인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식 라인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과정에서 총리 뭐 누구로 인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는 있지만 누구를 지정을 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몇 명을 추천한다 이런 것도 사실 비공식적으로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몰라도 누군가를 먼저 낙점해 놓고 어떠냐 받아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조금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 구성하는 이제 오늘부터 아마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이 주제부터 먼저 하죠. 홍준표 네.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렇게 좀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그렇죠.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한 반박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신의 뭐 논평이라 그럴까요?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그리고 뭐 그거는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용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일련의 홍 시장의 비난 그다음에 반박성의 오랜만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두 분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다음 날 바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직을 내려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막말성의 SNS 글을 올리는 것이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열흘 정도 지나서 어제 SNS-상에 이제 글을 올린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단어 중에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라는 표현에서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홍준표 시장께서 이미 쓰셨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대통령을 없다고 배신했다 네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전당대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를 다시 할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본인 인생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 꼬였다.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 어른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본인이 지고 가고 그리고 국민들을 보고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어른스러운 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6일 비공개로 4시간을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먼저 만나는 것보다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전 위원장을 먼저 만나는 게 순리가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그런데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도 홍준표 시장은 연일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지옥을 맛보게 해준 정치 검사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콕 집어서 비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도 그 발언을 더 수위가 높게 했고요. 뭐 폐쇄자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을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홍준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본인 개인의 그냥 발언이었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서 그래도 그 발언 수가 너무 높다. 좀 낮춰달라. 그래도 총선을 진두지휘했고 지금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라고 말했다면 만나고 나서는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는 없고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에게 정권을 창출하게 해준 잘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또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매서운 공격은 대통령의 의중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가능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회담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표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본인의 용기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 마치 그거를 방조한 것처럼 그런 건 좀 약간 논리 비약 아닌가 싶은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은 어쨌든 그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떤 당 수습책이라든지 그리고 전국에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리고 이제 홍 시장의 발언 같은 건 좀 본인의 캐릭터에 국한되는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본인이 당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이끌었었는데 그때도 사실 굉장한 참패를 했었죠. 전국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이외에는 모두 민주당 그리고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17개 시도 그 광역에 있어서는 두 군데밖에 가져오지 못해 정말로 참패를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본인이 그렇게 참패를 하고 나중에 당대표에서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재기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당의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전국 구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그날 뭐 총리라든지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도 좀 논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두 분이 만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정치로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바로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면서 국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 두 차례 정도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보이는 국면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했었던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SNS 쓴 것처럼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번에 대통령실의 그 식사 제의에 대해서 그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들어왔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전에 김기현 당대표와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 가졌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의 정리가 된 이후에 저는 정치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영우 전 의원은 지금 와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돌 던지는 건 정말 이건 아니다. 자, 지금까지 여당이 겪어온 그 상황을 한번 보자. 연판장으로 엉망이던 전당대회, 비정상적인 강서구청장 공천과 선거 참패, 또 총선 과정에서 불거져난 의대 정원 논란과 이정섭 사건, 가히 놀라웠다. 그나마 한 전 위원장의 지원 유세로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동의하세요? 예,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총선 과정에서 그 총선의 전략을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너무 좀 같이 말려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좀 당의 원로들께서 총선 과정에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 잡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특히 김부겸 전 총리가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쓴소리들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당의 어른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총선의 참패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 관계상. 민주당이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경찰청 술자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 진상규명하자 이렇게 촉구했고 이제 어저께 유상범 의원이 나와서 이제 반박을 하던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려는 거짓 선동이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시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시장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이 자체가 경기도를 위한 것이다라는 진술 확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 차례의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증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증이 있었다면은 더 이상의 추가적으로 진술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진술 그리고 어떤 진술을 받아서 수사를 완성하려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텐데 무려 이화영 부지사가 72차례 검찰청에 출정을 했는데 검찰청에 피고인이 출석을 하면은 피신 조서를 받거나 그리고 조사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19차례만 피신 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왜 그렇게 그러면 72차례나 부르고 출정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출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했으며 왜 진술로만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검찰도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은 검찰청 내에서 연어를 먹은 것은 맞다. 이런 공방이 오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김성태 회장은 김성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3차례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이렇게 3차례나 별건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검찰은 제시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검찰에서 난 진술 회유를 받았다라는 말에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담당 검사가 그 전에 수사했던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검사에 대한 과거에 그 피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를 위한 방법들이 옳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은 좀 더 진실이 밝혀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하며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떠오른 이문찬이 첫 스튜디오 앨범을 내놨습니다. 쇼팽의 연습곡인 에뛰드 전곡을 녹음했는데요.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해야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